이제 4월 증시가 개막을 합니다.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부터 환율 급등, 그리고 반도체와 수급 변수까지 시장을 흔드는 요인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신중우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을 차근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란 종전 기대감으로 좀 급증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분위기, 또 투심까지 좀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연일 좀 뭐랄까 힘이 없는 미국 증시였는데 간밤에는 그래도 다행히 네. 급등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에서 6주 안에 끝내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 왔지만 네네. 시장에서는 사실 계속 말바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증시에 큰 도움은 안 됐었는데 간밤에는 이란 측에서 전쟁을 좀 종식 내지는 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내비치다 보니까 네.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란과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네. 어떤 그 협의가 좀 있다,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러우 전쟁도 아직도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과 이 중동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계속 불거질 수 있는데 그나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권, 통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에 이란 전쟁이 쳐졌을 때보다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제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길목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거에 시장은 좀 강하게 환호까지보다는 좀 안도를 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아직은 그래도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상이 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모처럼 반갑게 급등이 나왔던 미국 시장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이란 쪽에서도 좀 전쟁 종결에 대한 시그널을 네, 보낸 네. 것도 중요했고 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네. 좀 있었던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단서를 달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전 6주가 되면 이란을 떠날 거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전쟁 리스크의 정점을 통과하는 신호로 봐야 할지 아니면 또 전략적 메시지다라고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 이제 그 걸림돌이 좀 있겠죠. 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미국은 전쟁과 관련된 그러니까 법상 6주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밀리터리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약간 액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의회의 어떤 또 승인을 받는 절차들 밟으면 되겠지만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측의 스탠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시청자분들은 잘 체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 30일 날 예산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무슨 네. 얘기냐 하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이스라엘은 의회가 청산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의 의회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의회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네타냐후 총리의 직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총리는 지금 10월에 있을 총선에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직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거죠. 근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강경파와 이 정동파와. 그래서 강경파와 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과의 갈등을 계속 좀 뭐랄까요? 부각시킬 요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약간은 톤 다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이 사건에서 둘 다 계속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피해만 본다면 좀 합의점을 찾잖아요. 네.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혔을 때는 물론 본인들은 거기서 오는 유가는 없지만 석유는 없지만 이 동아시아라든지 유럽의 경기가 너무 많이 둔화되게 되면 이 카운터 파트라든지 아니면 밸류체인 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무너질 수가 있고 더불어서 거기 비료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파종 시기에 4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에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란 자체는 이제 뭐니 해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본인들의 수출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4월 중순 이전에는 조금은 호르무즈 해협 정도는 합의가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간밤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다가온 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려면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북한도 네. 막 핵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고 우리 있고 우리랑 협상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약간은 미군도 조금 더 집결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이란도 계속 미사일 간헐적 걸프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슈들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 합의점이 이르기까지 네. 더 격렬한 어떤 반응들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면 리스크 완화 기대가 반등의 계기가 된 건 맞는데 뭐 이스라엘 측의 입장도 그렇고요. 네. 뭐 아직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정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서로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네. 자, 한편 뭐 또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26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뭐 물가 안정 목적이 크겠지만 증시 입장에서 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처방은 일단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건 네. 맞지만 시정 유동성 보강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객 그렇군요. 예탁금이 지금 100조 이상 쌓여 있는데도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수익 유입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라는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원인이 이란 전쟁발 유가 상승과 비용 상승이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생산 차질이나 마진 압박에 있었다라고 보면 어떤 추경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사실 좀 저는 보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캐펙스, 즉 투자 지출이 조금은 계획한 것보다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지금 깔려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4월 중하순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눈여겨보고 관망하고 변동성을 좀 체크하는 시간이라서 시장 자체의 훈풍을 불어일으킬 만한 요인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좀 정리를 해보면 서민 물가 안정의 효과는 기대가 됩니다만 증시 측면에서 뭐 네. 큰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원달러 환율 얘기도 한번 해보면요.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는 후보자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 발언의 배경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리가 보통 환율이 급등을 했을 때의 구간, 뭐 외환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 위기, 네. 그리고 그런 코로나 때 뭐 이렇게 보면 그때마다 급등한 원인은 다르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트라우마는 외환 위기라는 거는 달러가 부족해서 네.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달러의 미스매치.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자금,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자금의 비율이라든지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국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순채권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환 위기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는 저도 이제 동의합니다만, 다만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했다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은요, 방향성을 타진할 때 원화가 강해지려 그러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전 세계 GDP에서 우리나라의 GDP 비중이 높아지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상대 성장률이 전 세계 상대 성장률보다 높은 구간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원화가 1,530원, 1,500 중반까지 갔다라는 거는 전 세계 성장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더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최근에 유가 상승이라든지 아까 빅테크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좀 둔화되고 수출 증가율도 1, 2월 오늘 4월 1일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 있으면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으려면 뭐 간밤에 이란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물가에 압박을 주는 어떤 정점을 지났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또 다시 1,500원 초반 내지는 1,500원이 아닌 1,400 후반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네. 본격적으로 1,400 중후반 예를 들어서 1,400 초반까지 가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좀 완화되는 시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그 시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의 외환 위기 같은 환율 급등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연준의 입장이 또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시는 네. 거죠. 네, 뭐 수급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시장을 보면 이제 개인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모두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현재 수급 구조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외국인은 사실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50조 원 가까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할까라고 봤을 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작년에 연간으로 70% 오르고 네. 그리고 1, 2월에만 거의 50% 올랐지 않습니까? 30% 뭐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 패시브 자금에서는 이제 한국물의 비중이 앉은 자리에서 올라가니까 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던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우리나라를 사이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에 보는 네, 경향이 네. 있는데 이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폭이라도 마이너스가 줄어들 때는 사거든요. 이를테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지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매수로 전환을 하는데 거꾸로 지금 전년 대비 160%였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오는 지표는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둔화될 때는 매도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이 둔화되는 사이클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네. 거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1분기 이후에 올해 내내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증가율이요.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전체 시장을 산다라는 개념은 좀 부족할 것 같고 올해. 물론 이제 다른 업종들을 사면서 어떤 수급의 다변화를 보여주긴 하겠지만 반도체를 사지 않는다고 하면 전체 수급에서 외국인은 사실은 매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사들어오는 구간은 아직은 이루고 약간 연준의 금리 인하 네. 시점이 되면 원화가 좀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서 조금 전체적인 포지션을 좀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듭니다. 뭐 외국인이 반도체 사이클 관점에서 우리 시장 바라봤을 때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부분도 네. 있었고 앞으로 좀 환율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 터보컨트 이슈의 여진이 네. 좀 계속되고 있는 네. 느낌이 있어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번 흐름을 좀 단기 충격으로 봐야 될지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될지 투자자분들의 좀 고민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그 고민인 것 같아요. 단기 충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 제번스 역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효율이 높아지면 오히려 수요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메모리 주가의 버팀목은 공급 쇼티지 그리고 이제 즉 메모리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DDR5만 하더라도 지금 그쯤에서 거의 30%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터보컨트가 뭐 효율성이 좋은 어떤 소위 말해서 6배나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필요한 건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네. 사실 치플레이션의 반작용이거든요. 너무 비싼 가격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수요가 죽거나 둔화되거나 대체제를 찾잖아요. 네. 아니면 효율성 있는 제품을 찾거나 유가가 높으면 우리가 대체 에너지 발굴하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좋은 자동차를 타거나 연비 좋은 거 찾는 것처럼 동일한 거죠. 그런데 근데 P는 올라가서 이제 둔화되게 되면 밸류에이션 하락하는데 어차피 매출은 P 곱하기 Q야라고 했을 때 그럼 Q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Q가 늘어나는지는 또 이제는 스텝 바이 스텝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거죠. 당장 다음 분기부터 Q가 늘어난다는 모습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시 또 힘을 얻겠지만 지금은 고금리고 비용이 높으니까 Q가 늘어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네라고 하면 또 지지부진한. 그래서 P는 공급 업체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맞지만 지금부터는 P가 올라가기 어렵다고 하면 Q가 늘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네.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도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고점에서 삼성전자도 25%, 뭐 하이닉스 30%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높아진 건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모멘텀이 생기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네. Q가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박스권을 산정한 트레이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이시면 뭐 16만 원, SK하이닉스 80만 원이라면 이 수준에서 20만 원, 뭐 90만 원에서 95만 원의 레인지를 주고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조금 이어서 해보면 예. 14조 원이 넘는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 반응이 좀 다소 맞아요. 제한적이었어요. 뭐 시장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걸까요? 자사주 매입 소각은 분명히 주가에는 호재인 건 맞습니다. 네. EPS가 더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게 주주 환원 정책도 있지만 더 강했던 거는 그 메모리의 가격 상승이었다라는 측면 아까 좀 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밤에 이란 이슈가 조금은 이제 어떤 우려의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도 가장 그 고통스러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 리바운드의 강한 성격이 나올 거고 4월 초에는 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가이던스가 네. 그 부분으로 강한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추세를 복귀하고 20만 원 이상에 쌓여 있는 물량들을 소화하면서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멘텀보다 더 강한 모멘텀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도 상당한 모멘텀이긴 하지만 본업에서 돈을 더 벌어야 자사주도 사고 배당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나 메모리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4월 말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아마존,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 괜찮다라는 모습이 나온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펙스 여력이 있구나라는 어떤 그 입증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4월 동안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요 이렇게 기간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약간은 스윙이 있는 이렇게 박스권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조금 계속 주목을 맞습니다.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한편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다 보니까 에너지 안보 중요성 다시 좀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흐름이 이제 배터리 산업에는 어떤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리튬 가격이 이제 안정을 찾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재고 평가 손이 이제 약간은 좀 안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2, 3년 동안 계속 줄고 하향 조정을 겪다 보니 네. 수급이 조금 비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이 공급 과잉 시기를 지나오게 되면 이 기업들은 비용 구조에서도 조금 효율성을 가져가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턴어라운드 하지 않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생긴 상태가 2차 전지지 않겠냐. 그런데 최근에 ESS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 네네. 그리고 에너지 대체에 대한 아이디어들 하다못해 전기차에 대한 비즈니스도 조금씩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리는 게 작년 1월에서 한 6월까지 삼성전자가 바닥을 그릴 때 옥신각신 하면서 이렇게 좀 저점을 다졌잖아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기준으로도 올해까지도 적자지만 내년에 가면 뭐 흑자 이런 식의 큰 턴어라운드로 봐야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중동 변수의 환율 흐름 그리고 기업 실적까지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하는 구간인데요. 오늘 신중호 LS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